예,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해년마다 열리는 그 세계 최대 3D 프린팅 전시회 폼넥스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토텍의 노두숙 이사라고 하고요. 일단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부스가 이 홀 맵에 보시면 이 독일의 이 메세가 굉장히 홀이 많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 일단 전체적인 테마를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프린터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 포스트 프로세싱, 프린팅을 하고 나서 이제 뒤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표면을 좀 다듬는다든지, 서포트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스트럭처를 어, 그냥 형상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더 경량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3D 프린팅의 어떤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조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통 레티스 구조로 이렇게, 마치 그물망 형태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3D 프린터 쪽을 먼저 보면은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리머, 금속 프린터, 그다음에 세라믹.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그 클레이 진흙 있죠, 진흙. 도자기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프린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린터의 이제 재료별로 보면은 굉장히 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메이저는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세라믹은 상대적으로 조금 전체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크지는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주요 업체들이 역시 올해도 이제 참가를 했었죠. 뭐 스트라타시스나 3D 시스템스, HP, 뭐 트럼프,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뭐 HBD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데스탄 메텔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AM 솔루션, 그다음에 뭐 다이멘션 AMT, 뭐 조크, 그다음에 뭐 포스트 프로세스, 뭐 자이언장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3D 프린터, 예, 폴리머, 그러니까 비금속, 그 다음에 금속, 그리고 세라믹 쪽 크게 세 개 테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트 프로세싱, 서포트를 제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표면을 연마하는, 폴리싱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트럭처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설계를 좀 경량화하고 그물망 형태로 레티스 구조로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은 머티리얼라이즈라든가 그다음에 엔탑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전에 이제 엔터폴로지에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좀 약간 바뀌었죠.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 머티리얼라이즈하고 엔터폴로지가 서로 이제 협업을 올해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어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럭처를 레티스로 설계하는 부분들이 여기 사진에 몇 개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올해는 여기 이 회사는 나오진 않았는데 카본 3D라는 회사는 나오질 않는데 이렇게 신발 밑창을 이렇게 레티스 구조로 해서 연질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로 저런 운동화를 수십만 켤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사례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 시트라든지 음, 그 외 쿠션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연질 재료용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속 프린팅 또는 리지드한 플라스틱 재료들 사용해서도 경량화 측면에서 레티스 구조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약간 회색으로 보시는 금속 프린팅으로 레티스 구조를 가미해서 출력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 부스의 전식의 이제 플로우 플랜인데요. 플로우 구조를 보면은 12.1이 요게 이제 위층이라고 보십니다. 위층. 12월 중에 위층.
12월 중에 위층에 좀, 예전부터 보면은 항상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자리를 하고요. 거의 항상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출입문 바로 들어서면은 전시를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쭉 이렇게 가운데 줄이 이제 메인 로드가 열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HP라는 회사도 여기에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타시스 바로 옆에 윗줄에 보시면은 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카라콜이라고 하는 이태리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로봇을 이용해서 육축 로봇을 이용해서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를 하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의 이제 아래층에 보시면 뭐 DMG 몰이라는 회사도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원래 DMG 몰이가 이제 그 가공 장비로 절삭 장비 유명하죠. 근데 하이브리드 기능을 갖는 쌓으면서 깎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같은 라인의 메인 스트리트에 쭉 가보면 이제 니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SLM이라는 독일의 금속 프린터 회사를 일본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 니콘 이름으로 이번에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트럼프라는 독일 유명한 지금 올해 작년에 100년 된 레이저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레이저 원천 기술 가진 회사죠. 그 회사에서 금속 프린터도 이제 오래전부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속 프린터 제작 이번에 전시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HBD라는 회사 여기도 이제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금속 프린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말을 이용해서 레이저로 적층하는 그 금속 프린터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이제 건물 11홀로 넘어가면은 이제 위층 11.1홀에 보면 어 가운데 줄 쭉 이렇게 보시면 EOS라는 회사 뭐 많이들 아시죠? 금속 프린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말을 레이저로 용융하는 PBF 방식을 하는 회사고 독일 회사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보면 이제 폼랩스라는 회사 여기는 금속 프린터를 하지는 않지만 액상 그 광경화 방식 프린터 하고 그다음에 SLS 플라스틱 분말을 레이저로 용융하는 소형 SLS 장비를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시를 했었고 그 위에 이제 윗줄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 리토즈라는 회사 여기가 이제 세라믹 프린터 또 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몇 개가 있는데요. 뭐 3D 세람, 뭐 리토즈, 그다음 국내에도 3D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국산 세라믹 프린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의 뭐 아래층에 또 이제 이렇게 전시들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이커 쪽은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그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죠, 국내에. 여기 독일의 마치 생산기술연구원 같이 이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여기 프라운호퍼에서 특히 금속 프린팅 관계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시 한 860여 개 부스가 전시가 됐었고요. 시간이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구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폴리머 프린터 동향하고 뒤에 이어서 메탈 프린터 동향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폴리머 쪽에는 또 여러 가지 메이커들 많이 있고 하지만 일단은 먼저 보면은 그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의 그 비금속 프린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이제 장비들이 좀 나온 게 이제 전시가 됐었는데 기존의 그 FDM 방식 프린터, 여기가 효시죠. 그래서 산업용 FDM 프린터 방식의 장비를 쭉 해왔는데, 새로 나온 FDM 방식 중에서 이제 3300이라는 장비를 이번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F900이라고 하는 약 900에 600에 뭐 900 정도 되는 사이즈, 장비들이 이제 국내에도 여러 곳에 대기업들부터 기관 쪽에 많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그 장비보다 약간 사이즈는 좀 한쪽은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 600, 900이었던 게 이제 600, 600, 800 XYZ축 순서로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 얘는 기존의 그 스트라타시스 FDM 장비들이 모델 압출하는 노즐 한 개, 그 다음에 서포트 압출하는 노즐 한 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 노즐 네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서포트를 장착을 하고, 나머지 세 개에 이제 모델 젤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출력 속도가 일단 두 배, 기존보다 이제 두 배 이상 이제 빨라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재료비도 이제 기존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게 지금 공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즐을 여러 개 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장착을 해서 예, 동시 출력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헤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특히 생산 현장에 가면은 지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 지그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그 지그 넘버링을 해야 될 라벨링을 달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아예 그냥 한 번에 왼쪽에다는 검은 재료, 그다음에 오른쪽에다는 흰 재료를 탑재를 해서 이렇게 동시에 어떤 라벨링과 번호를 달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로 어떤 구조물 하나의 구조물을 뭐 부분 분별로 다르게 다른 어떤 컬러로 표현한다든지 재질로 표현하든지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우측 아래에 있는 여기 사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시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지그입니다. 이게는 이제 지그. 그래서 생산 현장에 보면 이제 지그들을 많이 제작을 하시죠. 근데 굉장히 형상이 이제 복잡하고 하면은 그 제작 비용도 상당히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물론 금속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속 프린터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갖춰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용을 한다면 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형상을 3D 프린팅으로 플라스틱 프린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FDM 방식 말고 액상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뭐 폴리젯, 그 다음에 SLA, 그 다음에 뭐 DLP라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폴리젯 장비, 한마디로 이제 폴리머 액상 수지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뿌리면서 제팅을 하면서 옆에 헤드 옆에 장착이 된 램프를 이용해서 이제 경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측씩 한 측씩.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장비명은 J850 테크스타일이라는 장비를 이번에 전시를 했었어요. 스트라타시스가. 그래서 이 장비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또 기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패브릭 위에다가 천 위에 천이나 가죽 여기 위에다가 이 광경화 수지를 뿌리면서 경화를 하는 거죠. 그 원리는 이 액체가 이제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패브릭에 스며들어 빈틈으로 스며들면서 경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꽉 붙잡아 주는 거죠. 얘가 프린팅 한 다음에 그냥 수수 떨어져 버리면은 어 뭐 조금 의미가 좀 퇴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 접착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얘가 이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잘 견디는 그런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이런 그 자동차 내장재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이 천을 이렇게 펴놓고 위에다가 제팅을 하는 모습이죠, 장비 안에서. 그래서 자동차 또는 패션,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패션쇼에 나가고 이렇게 해오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패션쇼에 아예 그냥 이 천 위에다가 3D 프린팅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장비만 이제 그게 가능해요. 이 스트라타 장비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의류를 제작을 하고 패션 쇼에 전시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발, 푸드웨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죽이기 때문에 이 가죽 위에다가 도포를 해서 재단을 해서 이제 가피를 만들고 신발을
디자인하고 할 때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내장 그 부위에도 보시면은 이런 어, 기어 변속기 쪽, 이쪽에, 어떤 디자인을, 패브릭에다가 씌워서 커버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안쪽에, 요 안쪽에다가 좀 뭔가 그 디자인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폴리젯 장비 중에서 이제 재료가 조금 이제 보통 액상 재료들이 실제 플라스틱이나 금속보다는 당연히 강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액상 소재 중에서 굉장히 고인성 재료가 좀 출시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J850이라는 장비, 스라타스 장비 중에서 새로 이 재료 명칭을 터프원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을 조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동영상을 넣었는데 일단 프린팅을 한 다음에 뒤에 이걸 드릴 가공을 이제 했을 때 보통은 액상 소재들이 이게 깨지거든요. 취성 때문에. 근데 깨지지 않고 똑같이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것처럼 칩의 형태로서 이렇게 말려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옆에 동영상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칫솔모입니다. 칫솔모. 이 전부를 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칫솔모도 이게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훑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ready. I'm ready. 보시면 요거를 가공을 하죠. 근데 칩으로 이렇게 좀 말려서 나오죠. 보통은 저게 이제 되려면 재료가 굉장히 상당히 물성이 취성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는 한은 저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기존에. 예. 그리고 뭔가 후크 상대품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툭 이렇게 끼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후크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후크로 조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하고 아래하고. 밀어 넣다 보면은 스냅핏으로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부러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 재료가 잘 질겨서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한번 칫솔모 한번 또 Okay, please. 보시면은 예, One more 여기에 time, 한 1mm please. 내외 정도 칫솔모 0. Great. 몇 mm 직경으로 Wow, 이렇게 딱 perfect, perfect. 프린팅이 되어 Hey, okay, 있습니다. easy, 예. okay, okay. 이게 보통은 이제 부러지죠. 근데 부러지지 않고 잘 견딘다.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재료가 또 사용할 수 있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Yeah, ready.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말 장비입니다. 그래서, 분말 장비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말을 녹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보통 SLS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P 같은 회사는 이제 MJF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트라타시스는, 사프라는 방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HP나 스트라타시스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SLS와는 달리 이거는 이제 그 장비 내부에 어떤 열원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가 아닌 열원을 이용해서 램프를 이용을 해서 분말에다가 일단은 그 촉매 분말들을 녹일 수 있는 발열이 되는 촉매제를 일단 뿌리죠. 액체 촉매제. 그걸 보통 에이전트, 퓨징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그 에이전트를 얘가 헤드가 지나가면서 한 면을 쫙 뿌리고 일단 그 뿌려져 있는 부분에 빛이 가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좀 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우더끼리 살짝 녹으면서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적층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한 겹만 1층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볼륨 안에 뭐 소형 부품들을 가득 배치를 시켜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굉장히 이제 사출 공정을 거치지 않고 뭐 몇백 개, 몇천 개, 뭐 이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서 실제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 업체들이 이런 드론을 경량 설계를 해서 이런 분말 장비, 플라스틱 분말을 이용해서 드론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드론을 아예 생산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명은 H350이라는 장비인데요. 빌드 볼륨은 일단은 가로, 세로, 높이 순으로 315, 208, 293mm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비슷한 방식의 타사 장비 대비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네스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배치를 하는 거, 부품 내부에 배치를 얼마나 얼마만큼 이렇게 빽빽하게 밀착해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그 빌드 작업을 할 때, 공간 안에 이제 최대한 많은 부품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부품 배치율이 전체 볼륨,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전체 볼륨으로 봤을 때 그 전체 볼륨의 약 맥스 40%까지 촘촘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타사 장비 뭐 같은 비슷한 방식의 타사 장비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배치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이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이 소모품을 또 이제 들어가는 게 분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이제 뿌려줘야 되죠. 열을 받아서 촉매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액상 에이전트를 이제 뭐 두 가지 쓰는 경우들 뭐 메이커도 있습니다. 타사는. 그런데 이 장비는 에이전트를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모품의 비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최소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생산 수량을 최대한 맥스마이즈 할 수 있고 소모품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당 생산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물론 장비 금액도 상당히 이제 더 저렴하지만 생산 단가 역시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주변의 파우더를 이제 걷어내는 작업은 뭐 모든 분말 장비들이 다 필요한 뒷 과정이죠. 걷어내서 이렇게 제작을 한 형상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후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플라스틱 나일론 소재를 많이 쓰죠. 뭐 우레탄이라고 좀 고무 재료, TPU 연질 재료를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립 부위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부러지지 않고 잘 견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재료들은 주변 재료들은 다시 여기에 있는 재료들은 다시 이제 걸러서 다 재사용을 몇 번이고 재사용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버리는 어떤 그런 제조사들도 이제 있습니다. 장비업체 유사 장비업체 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 파우더를 몇 번 못 쓰고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 장비는 이 재료를 이제 100% 가까이 다 재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LP, 예, 프로젝션 엔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LCD 광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비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저렴한 장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장비 이런 TV 방식도 보면은 하이엔드, 로우엔드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성능이 그중에서는 가장 안정성도 뛰어나고 뭐 재료도 굉장히 아주 그 스페셜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트라타시스에서 이 장비명을 이제 오리진 1이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리진 2로 좀 버전업을 해서 장비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지만 192에 가로 세로 높이 순으로 108 곱하기 370mm 길이 방향으로 이제 높이 방향을 쭉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장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직전 버전 대비 해상도를 좀 높여서 장착을 했다. 그래서 직전에 오리진 1 버전은 이제 그 4K 4000 몇백 되겠죠. 4000 몇백. 보통 4K로 부릅니다. 4K 해상도를 장착을 했었는데 얘는 이제 5K 해상도 엔진을 광학 엔진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 면적의 해상도가 높으면은 점간 거리, 픽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표면이 이제 디테일이 조금 더 이제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시제품뿐만이 아니고 뭐 이걸 가지고 최종품으로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뭐 몰드 제작하는 데도 발포 금형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신발 밑에 그 아웃솔이라고 하죠. 맨 밑창 밑창 발포를 하는데
그 모양을 뜨려면은 보통 다 금형을 다 금속으로 깎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3D 프린터로, 액상 프린터로도 몰드를 떠서 발포금형에 활용을 하기도 어, 하는 사례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하얀색 재료. 요게 이제 세라믹이 좀 혼합이 된 재료인데요. 세라믹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예, 세라믹이 이제 주변에 가장 쉽게 이해가 되면은 주변에 우리 가정에서도 세라믹으로 만든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욕실에 보시면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주방에 보시면 접시, 예, 사기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접시들 전부 다 이제 세라믹들이죠. 결국에는 예, 도자기 굽는다 생각하시면 도자기 떠올리시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들을 다 보통은 이게 신터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결 공정을 통해서 이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3D 프린터로 이런 세라믹 재질들을 이제 프린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0% 세라믹 위주로 한 재질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일반 그 제조 하는 과정처럼 이제 소결 공정을 거쳐서 퍼니스에다가 넣고 이거 불가마에서 이제 구워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100% 세라믹이 아니라 세라믹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의 어떤 특성을 일부 갖추게끔. 그래서 내열 온도가 뭐 한 200, 한 30도 정도, 60도 그 사이 정도 되게끔 할 수 있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신터링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DLP 장비에 프린팅하고 경화까지, 세척하고 경화까지만, 후경화까지만 이루어지면 별도로 소결로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 쓸 수 있냐 보면, 그 우리가 압출 다이들이 있죠. 압출 다이. 이렇게 가래떡 뽑아내듯이, 가래떡을 뽑아내려면 이제 압출 다이가 필요하니까, 예, 그런 형상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세라믹을 이용을 하면은 그 압출되어 나오는 걔를 이제 녹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도 이제 온도가 뭐 200도 뭐 안팎으로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그 열변형 온도가 높지 않은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 압출 다이를 만들게 되면 걔가 파손이 되게 됩니다. 일단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이 혼합이 된 소재를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자동차 그 윈도우에 보시면은 그 실링을 하죠. 창 틀에 이렇게 보면 빗물이 새면 안 되고 소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고무잖아요. 그런 고무들을 쭉 이 튜브처럼 압출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다이들을 만들어서 가래떡 뽑듯이 뽑아내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런 DLP 방식들, 장비들이 이제 이렇게 판에 이렇게 세워서 여러 개를 물론 재질들이 또 다양하죠. 이 자체를 연질 재료로 만들 수도 있겠고, 리지드한 재료를 만들 수 있겠고, 리지드한 불투명한 재료를 쓰기도 하고, 투명한 소재를 쓰기도 하고, 연질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예, 그러니까 SL 방식으로 부르는데, 예, 이 장비도 이제 전시가 이제 되어 있었고요. 스트라타시스에서 보면, 요 방식 SL 장비를 스트라타시스는 800mm하고 450mm 여기 두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800, 800, 600. 여기서 이제 요 장비가 800, 800, 600 하는 네오 800이라는 장비고요. 그리고 450, 450, 400 와트수에 따라서 2와트 고출력 약간 상대적으로 예, 레이저 출력이 좀 높은 버전과 1와트짜리 일반 버전 이렇게 총 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L 장비를 이용하면 물론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정밀 주조라고 하죠.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예, 쪽에 내부에 이제 패턴을 이 금속 주조를 하는데 패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 액상 재료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얘를 이제 나중에 어 이제 빼내는 거죠.
겉에는 일단은 몰드를 씌우게 되는 거고, 거푸집을 씌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입구를 통해서 이 패턴이 이제, 일단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빈 공간에 샘물을 부어서 주저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프로토타입들 많이 이제 만드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풍동시험용 그 에어포일입니다. 이렇게 그 비행기 날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부에, 내부는 뭐 꽉 채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겉면을 이제 굉장히 면 조도가 좋게 해야 풍동 테스트의 영향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결이라고 그러죠. 쌓인 결 우리가 프린팅 할 때 그 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액상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SL 장비로 해서 풍동 시험용 에어포일의 일부를 전시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SLS 장비들이 분말을 레이저로 녹이는 장비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SLS 장비들이 장비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가였죠. 그간에 예, 뭐 10억이 넘어가는 장비도 있고 최소한 5억 이상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SLS 장비도 약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SLS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전시했던 장비가 이제 폼랩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퓨전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빌드 볼륨은 가로 세로 높이 해서 165, 165, 300.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요 안에 이제 소형 부품들을 가득 채워서 뭔가 실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이 장비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프린터, 그 다음에 중간에 요 부분이 파우더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파우더를 디파우더 한다고 그러죠. 예, 걷어내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파우더를 걷어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표면에 그 분말들이 좀 묻어서 남아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분말을 손으로 이제 다 뭐 샌드블라스터로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긁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애들을 뭐 수백 개를 그거를 주변에 묻은 파우더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매뉴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 블라스팅 장치가 맨 오른쪽에 이렇게 한 세트로 구매하셔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프린터하고 여기 디파우더 장치는 이제 디폴트로 두 개는 한 세트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맨 오른쪽에는 이 자동 블라스트 장치는 이제 옵션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얘가 이제 금액이 아주 뭐 비싸지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1,800만 원 뭐 안팎 정도 금액이면은 이 자동 블라스트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SLS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분말 장비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 장치만 따로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매뉴얼로 수작업을 하던 그 수고로움을 좀 더는 고객들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윈도우를 열고 이 통돌이 우리 드럼 세탁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득 프린팅에서 디파우더해서 거쳐서 나온 애들을 이제 파트들을 가득 집어넣고 집어넣고 통이 빙빙 돌겠죠. 물론 여기 이제 어, 이 사이에 철판 주변에 철판을 사이에 이제 약간 이제 홀드를 파우더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홀드는 다 뚫려 있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에어 노즐로 얘가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일정 시간 뒤에 이제 와서 이제 꺼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분말들이 다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이제 절감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말 재료들을 이용해서 프린팅을 한 이제 뭐 사진들 일부인데요. 보시면은 컬러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일종의 컬러링을 하셨다고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약간 회색 이렇게 쥐색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컬러링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염색을 하기도 하시고 그 외에 뭐 페인팅 작업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액에다가 염료를 풀어놓고 뭐 통에다 플라스틱 통에다가 풀어놓고 이거를 이제 담궈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뭐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오렌지색 이렇게 염색이 돼 있는 이쁘게 돼 있는 파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은 이제 연질 재료를 이용해서 글러브를 만든 겁니다. 이제 요런 글러브들이 일상생활에도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특수하게 뭔가 이 소프트 로봇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이런 손이 마비된, 예, 마비된 그런 어떤 분들을 여기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달아서 그 액추에이터에 어떤 신호를 이제 주고 액추에이터로 작동을 해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별로 얘가 구부러지고 펴지게끔 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시죠. 그럴 때 이런 연질 파트로 뭔가를 이제 웨어러블 글러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연질제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 폼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파우더 장비 SLS 말고도 DLP 예, 방식 중에 LCD 광원을 이용한 장비를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좀 큰 모델이 이제 라지 그러니까 폼4 장비명을 폼4 라지라고 해서 폼4L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왼쪽 사진이 지금 프린터 그 다음에 아래쪽 사진이 이제 두 번째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주변에 묻은 재료를 좀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척하는 세척 쪽. 그 다음에 그걸 끝내면 이제 마지막에 1차 경화는 프린터에서 1차 경화가 된 거고 완전 경화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경화기에 넣어서 램프로 경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서포트를 그 뒤에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4L은 가로 세로 높이가 353, 196, 350mm. 상당히 사이즈가 뭐 아주 작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미들급인데 이 미들급이 그 전에 이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고가였습니다. 근데 이런 폼랩 장비 요 폼4일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언더로 이 세 개 세트를 하나로 했을 때 뭐 2,700, 800만 원 정도에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원을 LCD로 그전에는 요게 이제 SLA여가지고 레이저로 쏘면서 선으로 그렸었는데 요게 이제 광원을 LCD로 바꾸면서는 이제 한 면을 그냥 한 번에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빠른 거죠. 그래서 고속 프린팅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대 이제 한 시간에 한 80mm, 80mm면 이제 8cm잖아요. 굉장히 높이를 고속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물들은 여기에 또 이제 비슷한 게 앞에 설명 보셨던 그 신발 아웃솔 몰드 예, 이거 보시고 계시고요. 투명 재료로 투명한 리지드 재료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안면 보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면 보호대. 예, 이 부분을 리지드한 클리어 투명 재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밴드 쪽에 해당되는 약간 말랑말랑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연질질을 이용해서 뭐 조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신체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술 그 플랜을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의대 그 학생들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인체 환자별로 맞춤형 인체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니즈들이 상당히 의료 현장에는 많이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귀죠, 사람 귀. 귀 부분에 여기 실제로 구멍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귓구멍처럼. 그래서 여기에 튜브를 싹 꼽아 넣어서 뭔가 실제 어떤 그 진료 현장에서 미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슬라이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이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 펠럿 프린터가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LFAM이라고 우리가 이제 요즘 부르는데, 그러니까 Large Format Additive Manufacturing에서 굉장히 이제 대형 어떤 그 비금속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펠럿 사출해서 쓰는 그 플라스틱 쪼가리들 집어넣어서 사출을 하죠. 사출 공장 가면. 그 실제 그런 펠럿들을 이용해서 투입해서 뭐 겐트리 타입으로 압출을 FDM 방식처럼 압출을 하기도 하고
로봇으로 이렇게 로봇 팔로 압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뭐 좀 장단점이 있는데 겐츄리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형상이 좀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들 수 있는 형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적층을 하게 될 때, 어, 일단 리니어하게 적층을 하다 보니까 Z축 방향에서 봤을 때는 겹겹이 그냥 그대로 기존의 FDM 방식처럼 그렇게 적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겐트리 방식 프린터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태리의 그 카라콜이라고 하는 회사, 저기 북부의 밀라노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에다가 이 노즐을 달았습니다. 압출 노즐을.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뭐 관절이 하나, 둘, 세 군데가 관절이 꺾이기 때문에 이제 6축 로봇인데 6축 로봇을 이용해서 베드 위에다가 뭔가 다양한 플라스틱 펠렛을 이용해서 대형물을 적층해 나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봇을 이제 장착해서 적층하다 보면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한 방향으로만 적층을 하는 게 아니고 적층 두께를 한 레이어에 있어서도 뭐 왼쪽과 오른쪽의 적층 두께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얇은 부분은 얇게 적층하려면은 동일한 압출량에서도 일단 스피드를 얘가 빨리 지나가면은 뭐 두께를 얇게 적층을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같은 레이어에서 두껍게 더 두께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천천히 이렇게 적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뭐 강도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사이즈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지금 이 폭이 있죠. 이게 약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돼 있는 베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로 보십니다.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게 좀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1.5m.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이 로봇이 다다를 수 있는 리치가 있습니다. 이 리치가 한 4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1m까지 리치가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Z축 방향, 높이 방향도 4.1m까지 뻗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 방향으로 보면 요게 이제 길이 방향인데 요 길이 방향을 최대 9m까지도 이 장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9m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은 이 로봇을 레일에다가 좀 태웁니다. 예, 레일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서 그 레일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쫙 타고 가면서 긴 베드 위에다가 이제 적층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이제 9m까지도 적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린터들이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국내에서도 좀 니즈들이 상당히 항공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 쪽, 그다음에 대형 어떤 지그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제작물의 예시를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선박, 예, 우리나라 이제 보트, 요트 쪽 뭐 제조 환경이 조금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는 이제 요트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요트에 뭐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고가잖아요. 그래서 소형부터 해가지고 중형, 대형 요트까지 이제 제조를 하려면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모든 부분을 다 금형을 떠서 사출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그만큼 대량으로 뽑아낼 뭐 필요까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플라스틱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겉면을 이제 후작업을 좀 하는 거죠. 예, 퍼티를 좀 바른다든지, 그대에 이제 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듬어서, 깔끔하게 부품으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지금 운전실에, 앞에, 여기 운전석 앞에 보면은 여기 윈도우 실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반반 나눠서 제작했는데 그 중에 반을 얘를 이제 세워서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장착하고 나머지 반 하나 또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예, 사진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요 길이가 4.7m예요. 이 길이가. 그리고 이 폭이 1.2m고 저쪽 방향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70cm 정도 뭐 두께 방향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을 하는데 기존의 FDM 방식, 일반적인 전통적인 FDM 방식의 필라멘트, 이렇게 빙빙 꼬여있는, 감겨있는 필라멘트로 제작을 하다 보면,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지만, 대형화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런 펠러 프린터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대용물까지도 상당히 단시간 내에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윈드실드 부분도 지금 뭐 4.57m 이렇게 저 대용물 제작하는데 40시간 만에 제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이제 50kg짜리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상당히 납기 단축을 하고 50% 정도 납기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경량화할 수 있다. 예, 구조적으로 경량화하기가 좋은 게 3D 프린팅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낭비하는 요소도 아무래도 작겠죠. 이거를 절삭 가공으로 한 개를 만든다 하면은 이제 주변에 플라스틱 소재를 다 깎아서 하려다 보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재를 필요한 만큼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절감을 45% 절감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용도 70% 정도 절감을 이제 했다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례는 이제 이게 이제 항공기인데요. 항공기 이제 동체입니다. 요 부분, 예, 요런 동체 부분에 실제로 항공기 이제 다 조립을 하죠. 이렇게 동체를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하는데도 뭐 그 볼트 체결을 하든 스크류를 체결을 하든 90도 각도로 정확하게 조립이 되지 않으면 약간 비뚤어서 들어가면은 조립은 된 것 같지만 각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 안에 내부에 응력이 계속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게 되면은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이 90도 각도로 이게 정확하게 조절하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조립 지그들을 다 가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그입니다. 이 항공 동체를 조립해 간 지그인데 이 지그 사이즈가 이제 대략 1.5 곱하기 5.8 곱하기 600mm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폭이 1.5 그다음에 요 높이가 이제 600mm고 길이 방향이 이제 5.8m인데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5.8m를 여기 보시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서 제작했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작 시간을 기존 방법으로 했던 것보다 80%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중량도 70% 절감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30% 절감했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속 프린팅 쪽의 동향 한번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PBF 방식이죠. 금속 분말을 한 겹을 깔고 레이저로 해당 부분만 그리듯이 선으로 그리듯이 멜팅해서 반복 적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지만은 이제 독일의 트럼프라고 하는 아까 말씀했던 아주 레이저 원천 기술 아주 유명한 회사죠. 예, 여기서 이제 그 트루프린트 2000 장비가 있는데 얘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200, 200, 200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뭐 300mm 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제 사례인데 이제 이게 이제 몇 군데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시면은 자세하게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SML이라고 유명한 어떤 반도체 장비에서 네덜란드의 슈퍼울이라고 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가장 그 선폭을 뭐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가늘게 하려면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이런 국내외에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 노광 장비를 어떻게든지 한 대라도 더 라인에 깔려고 하죠. 근데 생산량이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씩 네덜란드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한테 장비 좀 한 세 대만 달라 이렇게 뭐 하고 있죠. 그런 어떤 ASML의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광 공정의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을 메탈 프린팅으로 이렇게 해서 요 오른쪽이 이제 실제로 이제 프린팅한 거고 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뒤에 이제 마무리까지 하고 내부에 조금 절단해서 이제 보여드린 내부 구조를 보여드린 샘플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위성 안테나를 벽 두께를 이제 80미크론, 0.08mm까지 얇게 해서 위성 안테나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사용한 케이스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런 발사체 아랫부분은 기존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뭐 70% 이상의 부품들을 메탈 프린팅을 했다고 그래요. BF 장비로.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약간 그 커퍼 색깔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순수구리입니다. 순수구리로 대형물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사용된 거는 이제 레이저 중에서도 이제 특수 레이저, 예, 그 그린 레이저라고 해서 일반 많이 쓰는 IR 레이저 말고 이런 반사도가 이제 있는 어떤 구리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은 일반 IR 레이저로 잘 적층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린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요즘에 전기차의 모터에 그 예, 헤어핀 모터라고 있어요. 헤어핀 모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제작하는 그런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기 전조도 또는 열 전조도가 아주 뛰어난 순수거리를 써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적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임플란트 업체들이 요즘에 많이 메탈 프린팅으로 이렇게 케이지, 척추 케이지 또는 경추 케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작을 하죠. 그래서 다공성 구조로 어떤 라티스 구조로 해가지고 여러 단계,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한 판 가득 이렇게 제작을 한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 한 판에 860개 정도 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판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업체 이름도 제작사 이름도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대 한번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진이 이게 이제 프리폼 기능이라고 해서 어 이게 절삭 공구죠. 절삭 공구. 예, 밀링 커터를 제작을 메탈 프린팅으로 한 겁니다. 그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쉔크 부분, 아랫부분은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다 적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쉔크 부분은 그냥 꼽아 놓는 겁니다. 미리서 홀이 뚫려 있는 플레이트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꼽아 놓고 그 위에다가 절삭이 되는 윗부분만, 물론 내부에는 이제 냉각 채널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절삭류가, 회전을 하는 중에 절삭류가 이 안쪽으로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절삭되는 부분만, 윗부분만 적층을 해서 이제 공구를 만들어서 아주 그 고가의 공구를 판매를 하는 그런 공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절삭 공구하는 회사들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PBF 방식하는 제조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HBD라고 하는 중국 회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중국의 그 금속 프린팅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제는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력들이 전 세계 이제 뭐 거의 정상권에 못지않게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장비 사이즈들도 보통은 메탈 프린터 그간에 이제 국내에 도입되는 게 가장 큰 사이즈가 뭐 한 800mm급 정도 몇 군데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터급까지도 이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뭐 1.2m까지 제작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HBD라는 회사가 400mm급 장비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이 이제 HBD 400이라는 모델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350, 400, 400 해서 레이저는 500와트 또는 1000와트로 4개 멀티 레이저를 장착을 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4개를 장착하거나 6 레이저를 장착해서 속도를 일단은 최대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비 금액이 이런 중국 장비들이 그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 메탈 장비들이 이제 상당히 메탈 프린터가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또 금속 분말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예.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확산하는 게 조금 더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국 장비들이 이제 장비 금액 자체도 저렴하고 보통은 거의 반값 가까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금속 분말도 뭐 최소 3, 40% 이상 다양한 금속 분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메탈 프린팅 시장을 확대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물들을 보면 뭐 대형 여기 그 덕트를 제작을 한다든지 한 700mm 정도 됩니다. 이게 높이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여기 국내에 뭐 좀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카이텍이라고 이게 생산기술연구원의 약자죠, 우리나라.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국내의 스타코.
유명한 스타코라는 기업하고 HBD 컨소시엄으로 해서 어떤 반도체 냉각척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그 덴탈 쪽에 치아 뼈를 재생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GBR이라고 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이 망사처럼 아주 얇게 돼 있어요. 보통 0.1mm 그 정도 두께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소재로 이런 GBR을 제작했던 사례. 그리고 재밌는 사례인데 이게 이제 또 핸드폰, 그 스마트폰의 그 폴더블 폰이 있죠. 가로로 접는, 위아래로 접는 플립 형태 말고, 물론 플립 형태도 거기도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보통 이런 접는 스마트폰에는 다 힌지 중간에 그 경계선 부분에 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힌지들을 다 기존에는 다 절삭가공으로 깎아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쭉 세워서 수백 개를 이 400mm 요 장비로 바로 HBD 400 장비로 제작을 해서 세워서 티타늄으로 제작해서 이거를 중국의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게 양산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빠르게 부품을 조달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들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프린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몇 곳에 국내도 이제 세라믹 프린터 제조사가 3D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3D 컨트롤스 죄송합니다. 3D 컨트롤스라는 회사가 세라믹 프린터를 소형 프린터 지금 시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또 그 3D 세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큰 사이즈까지 600, 600, 300 장비까지 다양한 세라믹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뭐 치기공 우려 쪽이라든지 항공우주 또는 반도체 공정 쪽에 실제로 이런 세라믹 부품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런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시간이 1시간 동안 뭐 많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했는데 시간 제약으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동향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